자, 5회 모의고사 여러분들하고 해설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회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시험에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성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점수가 좀 늦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마무리 하시면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와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 영역 안에서 어디가 이제 헷갈리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가 하나의 또 지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해설하면서 추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웬만하면 출제를 하겠죠. 광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수립을 한다. 수립권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수립권자는 시도가 하는 게 아니죠.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공동으로. 두 번째는 광역을 수립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거치죠. 그죠? 공청회는 해야 합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는 관할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곳 안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단위로 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광역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구수는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나서, 그죠? 얼마나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되냐면, 3년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은 광역도시계획은 지자체인 시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도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광역지자체가 아니죠. 어디에서, 그러니까 광역은 지정된 어디에서 광역계획권에서의 발전 방향이지 광역지자체가 아닙니다. 틀렸죠. 광역의 내용에 대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다가 우리가 지침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정보 현황을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들어갑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관리계획 1번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가 아니죠. 시군입니다. 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도지사가 입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적 범위가 확대되는 게 아니고 축소가 돼요. 거기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죠. 주민과 의회 의견 청취, 그 다음에 협의, 심의 등을 갖다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아닌가 아니고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은 국장시도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대통령이 바에 따라서 관리계획 도서하고 뭐를 계획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올해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공간 재구조화 만들 때도 그렇고, 그죠? 각종 우리가 계획을 만들 때, 어디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정비계획 입안 제안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도서하고 설명서를 작성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관리계획의 계획의 상세 정도나 관리를 결정하는 기반시설 종류 등에서 도시, 농산, 어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용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차등을 두어서 입안을 해야 됩니다. 차등. 포인트는 차등이죠. 그래서 특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동시 입안의 특례로서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만들 때 관리계획을 예외적으로 함께 입안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지역적 특성이 다르니까 차등 입안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입안의 특례로서 기억해 두셔야 될 의견인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이 면적 얼마의 동의를 받습니까? 3분의 2죠. 우리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기, 지, 산업, 지구, 입체인데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은 면적 5분의 4고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고 이때 국공유지는 주민이 제한하기 때문에 국공유지는 뭐하냐면 우리가 제한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2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43번 한번 들어볼게요. 지형도면 작성과 기득권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린 것을 골라야 합니다. 관리계획의 효력이죠.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다음날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특광시장 군수는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형도면을 만다 작성하는데 지형도면의 작성권자는 관리계획의 입안권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했으면 특광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국장이나 도의사가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을 입안했죠. 그럴 때는 국장이나 도의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의 작성권자는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입니다. 국장 시도는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면, 그죠? 직접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이미 기득권 보호네요. 허가를 받아서 공사 사업에 착수했죠. 그러면 시가와 조성구나 수산자원보호에서는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기득권 보호를 받냐면요. 그냥 공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시가와 조성구나 수산자원보호는 3개월 안에 신고해야 됩니다. 지형도면이라는 것은 지적이 표시가 된 지형도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답 맞고요. 답은 그래서 1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하고,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 이거는 시험에서 웬만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혹시 정리가 미흡한 분들은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옳은 것은이죠. 옳은 것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개념이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 1안, 토지용이나 건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공간을 재구조화 계획을 하니까 강화하면 안 되죠. 완화하는 용도구역이 되겠죠.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래야 되겠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는 누가 원칙이냐면 대도시가 들어오면 안 돼요.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시도지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입안했으면 국장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입체복합구역 지정을 정할 때 도시군계획실 입체복합구역이죠. 근데 입체복합구역이 우리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입안을 제한할 때는요. 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지정이 돼야 됩니다. 이걸 꼭 조심해야 돼요. N은 면적 얼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3분의 가격 얼마입니까? 5분의 4 동의를 받고, 요 면적 계산할 때는 역시 이것도 국공유지를 만다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리얼의 기본계획에 따르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은 혁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계획 시설이나 지구 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은 복합용도계획 안에 들어오죠. 뭐는 들어오면 안 돼요? 용도 구역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이건 어차피 복합 용도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리얼하고 미음이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에 용적률 최대치가 같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거든요.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100이죠. 이종은요, 150이네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80이죠. 보전 녹지도 얼마냐면 용적률은 80입니다. 계획관리는 100이겠죠.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특례가 있는데 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 용적률이 얼마가 된다? 100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물어봐라고 했기 때문에 용적률 100짜리가 지금 같은 게 3개가 있네요. 기업, 미업, 비업.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각종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 옳은 것을 골라라 이랬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 제한은요, 도시군계획사업과 비도시군계획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요. 도시군계획사업은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금지죠. 예외적으로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돼요.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서 국장이 인정하면 되는데 이때 조심하실 거는 허가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냥 되죠. 반면에 비도시군계획 사업은 원칙은 안 되는데 일부 행위에 한해서 뭐 받으면 가능하냐면 허가 받으면 되고 그 일부 행위가 주택의 증축 100 이하까지, 그 다음에 주택에 딸린 부속 건물의 신축 33, 생업 관련 시설, 공동공용 공익시설, 현상 유지 목적으로 쓰는 거 이런 등등은 뭐 받으면 되냐면 그냥은 안 됩니다. 신고도 아니고요. 허가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은 제한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원칙 금지입니다. 도시군계획 사업 가운데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 공계획사업 전부 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다 되죠. 그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주택의 증축이 되죠. 공용시설의 설치도 할 수 있죠.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됩니다. 답이 3번이네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한 국장시도한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특광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당시 공사 사업에 많은 사람이 있다 착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득권 보네요. 그죠? 특광시장군수한테 허가받아서 사업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죠? 3개월 안에 마구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에서 옳은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한번 보겠습니다. 47번. 갑이 소유하고 있는 10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거든요. 1종 일반주거지역에 600이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 400씩 걸쳐 있답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을 줬네요. 최대 연면적을 1700으로 줬어요. 그죠?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용적률을 물어봤습니다. 용적률. 뭐를 주냐면 대지 면적하고 전체 연면적을 줬는데, 그죠? 용적률을 말했죠. 근데 2종 일반주거지 용적률은 줬어요. 200을.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1000제곱미터의 한 필지 대지가 있다. 600제곱미터는 1종에 있어요. 1종 일반주거지역에. 그리고 나머지 400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겠죠. 자, 토지가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근데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봤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얼마나 되냐면 200%라고 되어 있죠. 이때 야가 몇 프로길래 전체 연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1700이 되느냐, 요거죠, 그죠? 그러면, 자,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 600이고 2종은 400이잖아요, 그죠? 400제곱미터가 용적률이 200이니까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의 200%라는 것은 2배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00을 쓴다, 이 말입니다. 전체가 1700인데 여기에서 800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를 써야지 800이 되냐면 900을 써야지 1700이 되겠죠. 그래서 대지 면적이 600이고 연면적이 900이니까 용적률이 얼마가 돼야 돼요? 그죠? 1.5, 150%가 돼야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900제곱미터의 연면적이 나오고 두 개를 합산하면 170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치는 경우의 행위자에서는 2개를 연면적을 물어볼 때는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합산하시면 돼요. 합산. 자, 48번 들어갑니다. 국회 법령상 도시공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특별시장은 도시공개계획 시설 결정이 되고 나서 해당 시설 설치할 필요가 없으면, 그죠? 시설 결정이 되고 3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현황을 의회에다가 뭐 하게 돼 있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3년이 아니죠? 10년 지나도록 사업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도시공개계획 시설 집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의회는 보고가 의회에 접수가 되고 나면 며칠 안에 90일 안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특광시장 군수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한테 보내주면 특광시장 군수는 여기에 대해서 해제를 갖다 나중에 권고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90일 맞죠? 2번이 맞네요. 3번은 의회는 해제 권고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 게 아니죠.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건 아니고, 그죠? 기간 안에 1년 안에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동은 아니고. 시장군수는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시설에 대해서, 그죠?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을 결정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안 되고,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신청해야 됩니까?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해서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죠. 그러면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에 플러스 1일이죠.
그 다음날 00시에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되는 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날이 돼야 됩니다. 정답은 이미 2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들어갑니다. 국회 법령상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했습니다.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구요. 개정됐습니다. 한 2, 3년 전에. 자, 어디가 추가되냐면요. 일반 주거지역이 원래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도시적 내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 토지용을 정진시킬 필요가 있는 일반 주거지역 맞죠? 준주거지역 맞죠? 일반 공업지역 아닙니다. 준공업지역과 모든 상업지역의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됩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네요. 도시 외의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이 안 됐네. 포함이 안 되면 원칙 얼마요? 3만이고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면 얼마? 30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고 자연 보존권역에 있으면 면적이 10만입니다. 그래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30만이 아니고 3만이 돼야 됩니다. 자,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지능. 주거개발지능지구는요, 용도지구죠. 어떤 용도지역에 있어야 되냐면 생산관리지역은 안 돼요. 그죠? 어디에 지정한다?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야 됩니다. 계획관리. 그래서 주거개발지능지구는 어디요? 계획관리. 산업유통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지능주는 도시외. 특정개발지능주는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용도지역과의 결합관계가 잘못됐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는 건축제한,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완화 적용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나 연립은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5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을 할 수는 있지, 주거개발진흥지구가 경관지구로 바뀌는 것은 법률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이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바꾸는 것은 괜찮겠죠, 지구단위계로. 근데 뜬금없이, 그죠? 자연경관지구로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용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건 안 돼요. 근데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즉 주거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어떻게 나누냐면요,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바꿀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렸죠, 그죠? 그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들어갑니다. 50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면적, 이거 잘 내죠. 5% 범위 안에서 확대는 안 되고요. 축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경미한 상황을 봐서 변경 허락 안 받고 통지만 하면 됩니다. 확대는 아닙니다. 축소할 때만 그래요. 1번 탈락이죠. 형질 변경이나 토속 채취 개발 행위 중에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 산림에서 임도를 설치하거나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요. 국계법에 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라서 통제를 받는다. 이번 지문도 최근 들어서 시험에 잘 되는 지문입니다. 맞습니다.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녹지지역은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가와 용도는 안 됩니다. 어디면 됩니까? 유보 또는 보존 용도죠. 그래서 녹지는 유보 또는 보존이기 때문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요, 유보죠. 도계위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유보는 강화 또는 마을 수 있다, 완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5번에 건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물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개발행위에서 준공검사를 또 받습니까?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따로 준공검사를 안 받아도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서 틀린 지문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51번 들어갑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보존할 필요가 있는 녹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인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요, 자, 5가지 사유가 있죠. 첫 번째, 녹지 계획관리 지역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로가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개발을 하게 되면 환경연관 문화유산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연장 안 됩니다. 한 번에 3년 동안만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든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만 된 지역들은 곧 계획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만들고 있거나 만들 예정인 지역은 원칙 3년인데 한 번 2년을 합의 5년이죠.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녹지 지역은 최장 몇 년? 3년 연장이 안 되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 아닙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뭐만 된 지역? 지정된 지역이죠. 지정된 지역은 최장 몇 년? 5년이 되지.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때는 허가 제한 못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허가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년 동안 연장 안 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뭐만 돼 있어요? 지정만 돼 있죠. 그러니까 곧 계획 만들 예정이니까 연장해서 5년입니다. 개발로 환경경관 미관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면 연장 안 되죠. 3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이거는 개발행위가 제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의미를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구 단위 계획만 보지 말고 지구 단위 계획구로 뭐 된 지역입니까?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죠. 52번 들어갑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걸 골라라.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이야기하는 기반시설은요, 녹지나 폐기물 처리 시설은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맞죠? 도로, 그죠? 녹지, 폐기물 뭐 등등, 학교 맞습니다. 학교 조심하실 거는 시험에 2번 났죠. 대학은 아닙니다. 초, 중, 고등학교는 맞죠.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은 유발개수. 의료시설은요, 유발개수가 0.9입니다. 숙박은요, 이보다 높죠. 1.0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게 아니고, 숙박시설이 높아요.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1년 될 때까지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계획을 안 만들죠. 그 다음날에 해제가 돼버립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물은요, 비용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비용 안 받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원래는 1년 안에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1년 안에 계획을 안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만다,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유발개수가 있는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갑니다. 5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관리계 결정권자인 시도 대도시가 지정하고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죠. 도시개발법에서 여러분들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330만은요 복합기능도시 놓는 것이지 330만으로 해서 승인을 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번에 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다. 여러분, 사업 시행자가 시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죠.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는데 그 시행자에서 누구는 빼버린다?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하고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안 돼요. 3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민간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는데 이 면적 3분의 1을 계산할 때는 누구를 포함합니까? 지상권자를 포함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3번이 맞네요. 4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도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뭘 거칩니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자문. 5번에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국장에게 제한을 하려고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되고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 여기에 뭐까지? 국가계획과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장한테 말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고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으로서 면적은 30만 그리고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냐면 시, 도 또는 대도시 시장이고요. 예외적으로 일정 사유가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국가가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보니까 시장군수입니다. 그 다음에 55번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법상 조합입니다. 조합, 도시개발법 조합. 원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에 누가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 조합원이죠. 조합원하고 임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죠. 사형선고로 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있으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반대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의결권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죠. 그 다음에 3번에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를 했거든요. 토지를 샀어요. 취득한 자가 인가 신청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죠. 맞죠? 철회할 수 있죠. 그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시계획은 대의원회에서 실시계획은 헌법이 아닙니다. 대신할 수 있고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이나 환지계획 이런 것들은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데 실시계획은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잘못됐네요. 임원으로 선임됐다가 피한정 후견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게 정비법에 가면 다음 날 아니고 당연 퇴임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들어갑니다.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했거든요. 자,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소유자가 원치 않아도 채권을 발행해서 매입 대금을 토지 상환 채권은요, 소유자가 원치 않으면 안 됩니다. 소유자가 말할 때, 원할 때 발행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매수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3번의 채권은 사업으로 준된 토지로 상환하는 게 아니고 건물로 상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현물 상환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로 상환하는데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얼마를 넘지 마라? 2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2분의 1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권자를 제외하고 채권을 발행할 때는 채권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토지 상환 채권은 누구 승인을 받습니까? 지정권자 승인을 받습니다. 지정권자. 답은 4번이네요. 지정권자를 제외하고 모든 시행자는 지급 보증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이 아니죠. 우리가 공법 발행하는 채권에서 가지고 지급 보증은요. 누가 발행할 때만 받냐면 민간이 할 때만 받습니다. 민간. 그래서 모든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법상의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실시계획에는 뭘 포함해야 됩니까?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번에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만들 때는 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라 인가하죠. 국장은 누구한테 의견됐냐면 시도, 대도시. 시도는 누구한테 의견됐습니까? 시군구한테 가서 의견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사업시행자는 면적 10%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죠. 생략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실시계 인가 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 분의 1이나 5만 분의 1 위치도가 첨부되면 되고 5번에
지정권자가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실시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비 10% 보면서 정액합니다. 정액하는 경우는 보통 경미한 게 아닌데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획에서 사업비 정감은 경미한 거로 보죠. 그래서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8번 한번 볼까요?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골라버리겠습니다. 지정권자 외의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지체 없이 환지 처분하는 게 아니고 준공검사가 끝이 나고 그러면 며칠입니까? 지체 없이 아닙니다. 60일 안에 환지 처분 절차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지체 없이가 아니고 60일이 돼야 됩니다. 60일. 준공검사 후 60일 안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환지 설계할 때 적용되는 토지 건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 인가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초 환지 계획 인가시입니다. 최초 환지 계획 인가시를 기준으로 하고 변경할 수 없죠. 단 실시계획에서 평가 요인이 바뀌면 변경 인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뒤에는 맞는데 앞에가 틀렸네요. 기준 시점. 예정지 지정에 대해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인데 그죠? 예정지로 지정하면 채비지는 처분할 수 있죠. 처분된 채비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그 다음 날에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취득 시기는 처분했기 때문에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등기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에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종전 토지가 합쳐지거나 나누어짐으로써 환지 명세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변경인가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환지계획 변경인가의 생략 사항에 나오는 거네요. 맞네요. 사업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알리고 등기를 촉탁 신청한다. 환지 처분 공고가 되고 나면요. 등기는 그죠? 지체 없이 하는 거는 정비법이고 개발법에서는 며칠 안에 14일 이내입니다. 14일. 다르죠, 약간. 14일입니다. 틀렸죠, 그죠? 그 답은 몇 번에서 나왔냐면 4번에서 나왔습니다. 59번 들어갑니다. 정비법상의 각종 용어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했습니다. 단독 다세대가 밀집하거든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공공이 확충을 해주고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합니다. 누가 하냐면 스스로 하겠죠. 이건 재개발이 아니고 뭡니까? 개선사업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 또는 대행자고 종전 용적률이나 면적, 기반시설의 현황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대수 160% 이상을 건설 공업하면 이걸 공공재건축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이 맞죠? 완벽하죠? 해당 건물 준공 1 기준으로 30년 쓰기 위해서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하고 철거하고 나서 새로운 건물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40년 쓰려고 비교하는 것이지 30년 쓰려고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40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도시 미관을 제하거나 노후화된 건물로서 준공되고 나서 40년이 아니고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물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재건축 연한수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이나 공영주차장이나 놀이터는 정비기반시설이다. 놀이터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니죠.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놀이터가 빠져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공공재건축에 대한 설명인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번 들어가 봅니다. 자, 60번. 정비법상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비경제적 건축행위, 투기, 수요 유입 방지로 해서 개발 행위 가운데 일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요.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 지분 쪼개기 제한입니다. 지분 쪼개기. 그러니까 지분이 쪼개지는 건물의 건축이나 분할과 같은 행위만 막는 것이지 모든 행위를, 모든 개발 행위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 지분 쪼개기 제한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디냐? 1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지정 안 됐어요. 또는 정비계획을 마다 수립 중인 지역 아직 지정 안 됐죠. 에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죠. 맞네요. 행위제한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안 합니다. 시장군수가 하는데 행위제한을 협의는 안 하고요. 지방도시계획에 무엇이 된다? 심의는 거쳐야 된다. 그래서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심의는 거쳐야 되겠죠. 바뀌었네요. 위 행위제한은 지분 쪼개기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이나 토속 채취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건물의 건축이나 분할 행위를 제한합니다. 제한 기한은 3년이 원칙이에요. 근데 연장할 수 있죠. 연장은 한 번에 1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위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위 행위를 할 때는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고 뭐 받아라?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 쪼개기자. 그래서 지분이 쪼개지는 행위라면 시장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에서 나왔나요? 네, 1번에서 나왔네요. 그죠? 1번에서 무난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61번 들어가 볼까요?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인데, 정비사업은요, 사업 시행자가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 누가 나오냐면, 시장군수나 야로부터 지정받은 주공이나 지정개발자들이 사업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민간 부분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조합이 나오겠죠. 그런데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는 될 수 없다? 시도는 될 수가 없죠, 사업 시행자에서. 아주 간단한 문제이면서도 복잡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60번 들어갑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이나 임원 자격 직무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거를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1번 토지등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적은 아니죠. 자, 누가 되냐면 조합 설립에 뭘 해야 됩니까? 동의해야 됩니다. 동의. 반대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의무적은 아니죠. 조합에도는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이어야 합니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죠. 그러면 이사는 몇 명? 5명 이상이 되겠죠. 답이 2번이네요. 권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은 될 수 있고 임원은 될 수 없고 이렇게 되겠죠. 투기과열지관에서 재건축 사업을 해서 조합 설립인가 되고 나서 건물 토지를 상속일 때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상속받으면 되죠. 상속받으면 상관없습니다. 그죠? 4번에 5번에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 건물 토지를 양수를 했는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가 있죠. 그런 사람한테는 현금으로 뭐 해버린다? 청산하고 게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서 옳은 게 나왔습니다. 63번 들어갑니다.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지방도시견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을 만다 해제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해제 사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해제를 하여야 하는 사유 있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여기 지금 63번에서 물어본 것은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물어봤어요.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 그래서 옳은 거는 몇 개냐 이랬습니다. 첫 번째, 토지 등 소유자 과도한 비용 부담이 예상이 되죠. 그럴 때는 해제할 수가 있다. 과도한 비용 부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두 번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도 할 수 있죠. 그리고 30%가 동의해서 요청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셀프 방식입니다. 스스로 보전 방식인데 지정되고 나서 몇 년 지나냐면 10년이 지나고 추진상으로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데 과반수가 해제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가 4개 다가 그죠? 해제할 수 있는 옳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번 한번 볼까요?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은 시장군수 인가를 받는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을 할 때도 변경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자,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변경인가를 안 받는 경우 계산 착오 오기 누락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관리처분계가 불일치가 발생했죠.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니까 경미한 거로 보죠. 매도 청구 판결에 따라서 매도 청구 판결이 났잖아. 판결하고 일치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서 분양 설계 변경을 동시에 하면 안 돼요.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때, 분양 설계는 안 바꿔도 될 때, 그때를 경미한 걸 보죠. 그냥 분양 설계를 바꿔야 되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틀렸죠?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미한 거로 보죠. 그래서 경미한 거로 보는 경우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 미음이 있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들어갑니다. 주택법으로 들어갈게요. 주택법상의 각종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 건생은 부대시설이다. 부대시설을 물어봤는데 건생은 복리시설입니다. 국계법에 따르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생이 될 수도 있죠. 맞죠? 도생이 될 수 있죠. 도생에서 이번에 개정된 게 원래 도생은 소형주택이었는데 소형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면서 전용 면적 60에서 85로 일괄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이라는 것은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 생활 가능한 구조라 돼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 인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그죠? 폭이 25m짜리 일반도로, 일반도로의 기준, 동일한 단지냐, 별개의 단지냐, 기준점은 20m입니다. 25m니까 별개죠. 예정도로는 몇 m? 8m. 일반도로는 20m. 그래서 별개가 됩니다. 기숙사나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오피스텔은 뭐더라? 준주택입니다. 그럼 요거 오타가 났네요. 다중이용이 아니고 다중생활시설로 여러분들 죄송한데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이 아니고 다중생활시설이 돼야 됩니다. 글자가 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1번에서 틀린 게 나왔습니다. 자, 6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등록사업주체의 시공능력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공능력에 대해서 출제를 잘하고 있죠. 그죠? 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표현은. 자,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본금이 등록할 때는 3억이었잖아요. 그죠? 시공할 때는 자본금이 얼마나 돼야 돼요? 5억이 돼야 됩니다. 개인의 자산 평가액이 10억이 돼야 되고, 기술자가 등록할 때는 1명인데, 시공할 때는 몇 명? 3명이고, 5년간 몇 개 이상을 지어봐야 돼요? 100호나 100세대 이상을 지어봐야 됩니다. 6층 이상을 지으려고 그러면요, 그죠?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6층 이상 아파트를 지어보든지 3년간 300개 이상을 지어보면 그때는 6층 이상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요, 2번이 옳습니다. 2번. 67번 한번 볼까요?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틀린 것은 조합 발기인은 발기인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 업무를 아무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연도별로 분기마다입니다. 1분기, 2분기 업무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기인이나 조합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계감사 중요하죠. 받아야며 그 감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감시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는 시군구한테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틀렸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의면이나 발기는 계약금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모든 거래행위 등에서 장부를 작성해야 돼요. 월별로. 그리고 이를 보관해야 되죠. 언제까지? 해산 인가받을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발기는 모집을 했죠. 모집을 하고 나서 얼마 안에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못 받죠. 그러면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의 의결 3분의 2입니다.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받고 나면 사학객 승인은 몇 년입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3년. 야는 몇 년? 2년. 그래서 그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2년이고, 그러니까 모집하고 나서 인가는 2년이고, 인가 받고 나서 사학객 승인은 3년 안에 받아야 됩니다. 안 하죠? 그러면 그 기간이 도달하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총의 20%가 직출해야 돼요. 직접 출석해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종결하든지 조합을 해산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들어갑니다. 주택단지 공구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공구의 개념이네요. 공구란 하나의 단지에서 2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원으로서 착공과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구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구이래 부릅니다.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자는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지을 수 있다. 분할할 수 있죠. 전체가 공구로 분할하려고 그러면 사학객 승인 받을 때는 몇 개는 돼야 됩니까? 600개는 돼야 되겠죠. 공구는 식재, 조경, 녹지 등을 설정하거나 공간을 조성하는데 공구하고 공구 사이는 6m 이상의 폭으로 경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5번에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학객 승인을 받았죠.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우리가 5년인데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5년 아닙니다. 최초 착공 신고한 날부터 몇 년입니까?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기간 안에 착공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사학객 승인을 취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랬죠. 왜냐면 그 취소해버리면 첫 번째 착공 행위까지 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공구는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취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이랬죠. 임대주택 공급, 주택법에 따르는 임대주택하고 여러분들 정비법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하고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특히 차이점은요, 재개발 임대주택은 토지 가격을 받아요. 그런데 주택법에 있는 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 혜택, 즉 연면적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기부 체납해버립니다. 요 근본적인 차이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번.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거든요. 이때 완화된 용적률의 30에서 60 범위 안에서 조례 가져가는 비율입니다. 30에서 60입니다.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장시도,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 공급하는데 우선 인수권은 누구한테 있다? 시도한테 있습니다. 지자체한테 있습니다. 국장 아닙니다. 임대주택 공급 가격 나왔네요. 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에 정하는 건축비라고 토지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만다 기부 체납해버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틀렸죠.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선별합니다. 옛날에는 101동을 임대를 했다라고 하니까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리더라. 실제로 사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 바꿨어요. 공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맞네요.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 신청한다. 등기를 사업주체가 촉탁 신청하는데 선정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준공인가를 받고 나서 합니다. 네, 틀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번입니다. 매도 청구권. 사학객 승인을 받은 사업주에게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오는 것은 사업주는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건물도 인정해 주죠. 당연히.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소유자하고 몇 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돼요. 사전 협의를 3개월 이상 해야 됩니다. 주택 건설 대지 면적 중 90% 이상에 대해서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90%는 안 됩니다. 몇 프로요? 95% 이상이 돼야 되겠죠.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조합일 때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재건축과 똑같아요. 반대한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행사할 수 있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다 틀려버리고
옳은 것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번 들어갑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블랭크입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는요.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 상한제는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이 지정합니다. 주거정책심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어디에 지정하냐면요. 투기 과열지구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소급에서 분양가 12개월간 분양가격 상승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가지고 2배를 초과하면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3개월간 매매 거래량이 몇 프로? 20% 증가한 즉, 3거리별로, 3거리 증가는 분상, 분양가 상한제, 3거리 감소는 위축 지역. 구분하시라고 했죠? 3거리. 분양가 상한제 소급에서 주택 공급이 있던 청약 경쟁률은 2개월간 따져가지고 5대1, 85이하는 10대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2번에 특수 건물입니다. 자, 요거는 단순 암기라서 한번 내봤는데 블랭크에 들어갈 말요. 한쪽 끝은 고정이 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나 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몇 메다 튀어나오면 돼요. 3m 돌출이 되면 특수구조 건물입니다. 특수구조 건물은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 되면 특수구조 건물입니다. 요거는 단순한 숫자니까 한번 눈여겨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13번 들어갑니다. 자, 건물의 용도와 종류를 똑바로 연결한 것은 이랬는데, 요거는 이제 건축법에 있는 우리가 용도군하고 건물의 시설군하고가 연결되면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문화집회시설입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이 아닙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은요, 동물하고 식물을 키워서 먹는 곳이에요. 먹는 곳. 그래서 우리가 동물원 식물원하고 어울리지 않죠. 안마원이나 치과병원이나 그 다음에 동물병원인데 이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 했냐면 500인 경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종이 아니고 동물병원은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이면 1종인데 300 이상이 되면 2종이고요. 치과병원은요,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 그리고 안마원은 1종이죠. 야는 1종. 야는 의료시설. 그 다음에 야는 2종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안마시수소는요, 규모를 따지지 않고 2종이죠. 노래도 규모를 따지지 않고 2종. 총법 판매수도 2종. 그 다음은 3번이네요. 극장 조심하라고 했죠. 극장이 500 미만으로 소극장이면 2종. 그 다음에 우리가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보는 극장이면 문화집회시설. 야외자가 들어가면 관광 휴게시설입니다. 틀렸죠. 유소스텔이라 콘도인데 유소스텔은요, 숙박이 아니죠. 수련시설입니다. 수련시설.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이종 근성이 있는 노래하고 총법 판매사 이런 거. 총법 판매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물 저장시설이 아니죠. 자, 74번 들어갑니다. 건축허가고 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외형 보호네요.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했네요. 위락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때 대상 규모에 관계없이가 아니고 관계이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은 돼야 된다. 외형 보호기 때문에 일정 규모가 돼야지 도지사가 사전 승인을 합니다. 규모 있죠, 그죠? 위락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이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할 때는 뭘 거쳐야 돼요? 건축인의 심의를 거친다고 했죠. 시도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는 허가권자인 시, 군구 허가나 건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있죠. 바닥 면적 85 이내의 정계 제축은요, 허가받는 게 아니고 만다 신고하면 허가받는 것으로 봐요. 신고 대상 건물은 착공기간이 1년이고 안 하면 실효됩니다. 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오늘 허가 관련해서 전체를
구석구석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쯤 전체를 체크하기에 상당히 좋은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75번 들어갑니다. 일조권 높이 제한인데 일조권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공동주택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권 보호는요, 모든 건물이 정북 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공동주택은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 보호를 못 받죠. 나머지는 받을 수 있어요. 1번, 전용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물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일정 범위, 그 건물의 높이가 10m 이하면 1.5, 10m를 초과하죠. 그러면 높이의 2분의 1을 띄워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맞네요.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한해서 일조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모든 건물입니다. 모든 건물이. 틀렸죠. 공동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몇 배? 2배입니다. 단 걸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4배가 되겠죠.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일조권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건물이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일 때는 일조권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죠. 그래서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2번입니다.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은요, 모든 건물이 일조권 보호를 받는다. 76. 자, 아래의 규정인데 이것도 이제 피난 안전구역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인데 이것도 단순한 겁니다.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것은 피난 안전을 위해서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표공간인데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꼬박 이상 200m 이상이 초고층 건물은요, 피난 안전구역을 어떻게 설치하냐면 30개 층마다 한 개씩 설치합니다. 준초고층은요, 그 건물 층수의 2분의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5개 층 안에서 한 개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고층은 30개 층마다 한 개, 준초고층은 건물 층수의 2분의 1을 뚝 잘라가지고 플러스 5, 마이너스 5 사이에 한 개를 설치하면 돼요. 17. 면적 높이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같은 것은 필로티는요, 모든 건물에서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필로티는 두 개입니다. 필로티가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 주차장에 전용될 때 또는 공동주택에서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모든 건물에서 제외한다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건물 중에서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는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산입을 안 하죠. 맞네요. 부속 용도로서 지상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죠. 용적률에서 제외되죠.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놀이터, 조경시설,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죠. 지표로부터 상단까지 높이가 그 건물의 높이가 됩니다. 맞네요. 그래서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필로티 관련 내용이 틀렸습니다. 필로티는 여러분들 높이 층수에서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높이에서도 마찬가지죠. 공동주택의 높이라든지 가로 구역에 따른 높이를 잴 때 필로티 층고는 높이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그 두 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이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요 10% 안에는요, 조경 면적이나 그죠?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 집회 시설인데 바닥 면적이 3,000이면 공개공지 확보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5,000제곱미터 이상은 되겠죠. 바닥 면적이 얼마요? 5,000 이상짜리 종교시설, 운수시설,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우리가 숙박시설일 때 공개공지를 설치합니다. 필로티 구조가 되죠. 60일 범위에서 판촉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개공지가 설치되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완하는데 대통령령에서는요, 용적률하고 높이를
20%를 완화시켜준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농지법에서 용어정의인데, 이것도 농지법에 있는 용어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꾸준하게 출제를 하고 있고 가장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농지법을 혹시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농지의 개념, 그 다음에 농업인, 과 관련된 각종 용어는 꼭 한번 여러분들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경의 개념입니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연성 식물에 상시 본인이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고, 그죠? 나머지 2분의 1은 뭐 맡겨도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과 농업인이 할 수도 있고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법인이 할 수도 있겠죠. 법인이 그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2분의 1하고 농업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번 마지막 문제네요.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 자, 농지는 농업진흥 지역은요, 아래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즉, 지역이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진흥구역이 행위자니 까다롭죠. 농림업 진흥을 위해서만 쓰는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사 짓는 목적으로만 써야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뭐 주택을 짓는다든지 우리가 마을에 가리라든지 우리가 예외적으로 뭐 가공시설이나 미고기 선별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기는 되죠. 보호구역은요, 진흥구역에서 되는 거는 당연히 되고 소득증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관광농원을 지을 수도 있죠. 면적은 2만. 주말농원을 할 수 있죠. 면적은 3천. 그리고 주택을 지을 수도 있어요. 1종 건생이나 2종 건생도 됩니다. 얼마? 1000제곱미터까지. 단독주택만 됩니다. 공동은 안 돼요. 그리고 1종 건생이 되죠. 1000제곱미터까지. 근데 1종 건생 중에서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화장실 이런 것들은 1종 건생이지만 1종 건생은 1000이거든요. 그거는 30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지법 수업할 때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냐면 양수장 세자조, 정수장 세자조, 화장실 세자조, 그래서 얼마? 3000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거든요. 볼까요?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소득증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단독은 얼마까지 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리면 1000이죠. 양수장, 정수장, 세자조 5000 안 됩니다. 3000이 됩니다. 관광농원은요 2만이죠. 주말농원은 3000이라고 했습니다. 1종 건생이라든지 2종 건생도 얼마? 1000인데 2종은 1000제곱미터까지 되기는 되는데 뭐는 안 되냐면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건 안 돼요. 단란, 일반 음식점, 노래, 그죠? 안마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답은 어디가 잘못됐냐면 양수장, 정수장이 되기는 되는데 면적은 3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회 모의고사 여러분들하고 해설 강의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까다롭다든지 또 엄청나게 쉽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거의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파트 중심으로 해서 거의 중급 난이도에 맞춰서 시험을 출제를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6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뵙기라고 5회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